꺼져가던 세계 증시를 국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경제 전망이 살렸는데요.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 만약에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더라면 좀 어려운 국면으로 처할 수 있었을 텐데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오늘의 반등장을 두고 데드캣 바운스라는 시각이 있어서 서학개미 여러분들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 움직임이 특히나 중요했는데요. 그동안 부진했던 나스닥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 초에 방송하면서 네. 미국 시간으로 10일, 이게 오늘이 되겠죠? 오늘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이 인플레 올려와 관련해서 2월에 미국의 물가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는. 그리고 지금은 장기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어제는 이제 미국 시간 오늘은 단기채물이 응찰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 되겠죠. 10일. 10일에는 10년물, 30년물이 이렇게 응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여부와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상원에서 통과한 내용이 오늘 하원에서 10일 날 이렇게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경기 부양 성장률을 끌어올릴까 아니면 국채금리, 장기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갈까 하는 지문에서 지금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대 지수 오늘 떨어지면 안 됐었죠. 네. 그죠? 대부분 다 3대 지수가 이동평균선에 나스닥 지수 밑돌거나 아니면 언저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반등에 성공한 것은 다양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가지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기조에서 저도 그런 기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는 사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좀 쭉 올라가야 되는데요. 쭉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막판에 좀 떨어졌죠. 막판에 많이 이렇게 떨어졌죠. 네. 다우존스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오늘 3대 지수 중에서 그동안 낙폭이 많이 컸던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재 반등 가지고 이게 본격적인 재상승 국면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데드캣 바운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월가에서 보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다. 막판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사실 데드캣 바운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 것이 다행한 일이지만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반등에 성공한 데는 특히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반등에 성공한 데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3대 지수가 올라간 데는 역시 펀더멘탈 측면의 경제에 대해서 좋은 시각 이게 OECD 전망치에 나왔죠. 이번이 인터 중간의 전망인데요. 네. 의외로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정기 보고서에서 이번에 중간 보고서가 분기별로 이렇게 밝게 되는데요. 작년 정기 보고서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사실 다른 불안 요인도 있기 때문에 OECD 경제 전망치를 다시 한번 심층 있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세계 경제 성장률이 표준 시나리오를 보면 작년 12월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불안 요인을 이렇게 극복할 정도로 그로스 서프라이스라는 표현, 이 표현이 나왔다. 이것이 3대 지수를 끌어올린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 팀장께서 전해주시긴 했습니다는 역시 바로메터가 10년물, 30년물의 국채 응찰의 바로메터가 단기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단기물의 응찰이 의외로 순조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사실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는 테슬라를 비롯한 장기채물이 굉장히 많이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문제도 10년물 국채 응찰 문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적자 국채 장기물이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다. 오늘 미국 국채 금리는 여전히 1.54%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큰 폭으로 진정됐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54%에서 사실은
0.007, 0.1이 아니라 0.007%포인트 정도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네. 보이고 이렇게 전일에 대비해서는 사실 전일에 1.59에서 지금 1.54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내리진 않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불안 요인이 있다. 여기 0.05%포인트 전일 대비해서 네. 내렸죠. 그렇게 크게 내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1,400원대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이렇게 진입을 해서 작년 10월 19일 이후에 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140원대 이렇게 진입하는 양상인데요. 그렇게 앞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달러를 매입해서 투자할 만큼 그렇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등한다. 그런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바이든 정부가 시장에 맡겨놓으면서 억눌림 현상, 트럼프에서 달러 약세 억눌림 현상이 풀리는 과정에서 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된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달러 인덱스니까 너무 이렇게 1,140원대 이렇게 올라갔지만 오늘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죠.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니까 달러 사라. 은행 PB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대로 다른 투자 수단에 비교해서는 달러 투자해가지고 돈 벌 수는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꺼져가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를 반등시킨 기폭제는 아무래도 아까 중간 보고서라고 말씀을 해주신 OECD의 경제 전망 아니었겠습니까? 네, 오늘 경제 전망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낙관적이만은 아니다. 왜냐 이번에 전망치를 3가지 시나리오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 나온 거는 대부분 다 표준 시나리오로 나오는 거다. 백신 보급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간다면 지금과 같은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경기가. 그런데 사실은 보급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그리고 백신의 무기화가 백신 가지고 무기화를 지금 해놓고 있는데요. 이 백신회가 무기화로 풀려서 세계 보편적으로 이렇게 백신의 보급 속도가 전 세계가 균형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 전제 조건이 이렇게 될 때 낙관세 원화로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7%다. 근데 무기화하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 하는 또 변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하면 비관세를 하는데 이때 성장률은 4.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전국이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를 내놓는다 하는 자체는 사실 표준 시나리오의 자체의 의미성을 크게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올해 봤던 시각과 비슷합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 환경은 이렇게 표를 좀 나중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경제 성장은 그동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강조했던 내용이죠. 바이든과 포스트 코로나다. 바이든은 다자채널 복귀다. 그러면 트럼프의 이기주의, 국수주의에서 다자채널 복귀니까 세계 교육이 증가한다. 포스트 코로나다. 떨어졌던 걸 들러붙이게 한다. 상품 교육 활발하다. 세계 교육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신 보급에 따라서 사실 그래서 정재원의 한국경제TV에서 방송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표준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표준 시나리오 볼 때는 작년 12월에 정기 전망할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을 4.2% 봤습니다는 이번에 중간 전망, 분기 전망, 이 분기 전망이 이제 정기 전망은 12월, 6월입니다. OECD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간이로 1분기, 3분기 그다음에 9월 달에 이렇게 중간 전망을 한다. 근데 OECD에서는 9월 달에 전망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IMF의 정기 전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보통은 9월을 좀 잘 안 합니다. 빠뜨릴 때가 아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고 이번에 중간 전망이다 하는데요. 표준시는 5.6% 올해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3개월 만에 사실 1.4%포인트의 성장률을 제고했기 때문에 그만큼 백신 보급이 빠르졌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특히 미국이 백신 보급이 굉장히 빠르졌다. 트럼프가 저렇게 백신 보급 안 한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백신 보급이 빨라지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렇다. 그런 과정에서 요거 보면 지금 세계 통수권자들이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가장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해리스도 가장 먼저 받았고 영국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이 보급되는데 받았을까 하는 이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을 때 보급 속도로 보면 최고 통수권자가 먼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 때 세계 최대 피해에서 이렇게 백신 보급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은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는 그 불안한 부작용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부터 나서다 보니까 백신 보급 속도가 빨라지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이 미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프리즌시를 여러분 6.5%입니다. 굉장히 컸죠. 굉장히 컸죠. 지난 나중에 표를 해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보면 성장률이 이렇게 선진국 쪽에서 낮았습니다. 트럼프 때까지는 이 OECD 12월 전망입니다. 근데 바이든 들어오면서부터 6.5% 확 됐습니다. 한국 성장률 보겠습니다. 한국 성장률 올해 3.3%뿐이 안 됩니다. 미국보다 작년에 미국의 세계에서 OECD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그렇게 해서 얼마나 공치했습니까? 올해 성장률 한번 3.3% 나왔거든요. 미국보다 더 나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 표준 시나리오 볼 때는 5.6%고요. 굉장히 이렇게 12월 전망에 비해서 높겠죠. 그래서 그로스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공치다 했습니다는 자 12월 전망이 2.8에서 3.3% 상대적으로 이 백신이 보급이 늦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성장이죠. 8.0이나 7.8이나 비슷하고요. 미국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사실 3.2에서 6.5% 됐습니다. 이게 3결사입니다. 바이든의 희생정신, 최고 통수권자가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바이러스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들어갈 때 좀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백신이 이렇게 맞으셨다 이렇게 얘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한국 경제의 성장으로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 오늘이라도 좀 백신을 좀 빨리 좀 맞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 저렇게 작년에 1등에서 공시사에서 미국보다 지금 절반 토막도 안 되는데요. 우리가 경제연령이 젊지 않습니까? 미국보다는 젊지 않습니까? 저런 과정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일본의 스가 정부도 저렇게 주춤주춤하니까 일본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OECD 전망치의 원본을 좀 쭉 우리 청와대에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좀 읽어서 그거의 코노테이션을 좀 해서 우리나라의 그 정책의 백신 문제 관련해서 좀 제발 좀 정책 당국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방역 선진국이라 이렇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 좀 백신을 쭉쭉 좀 맞으시기 바랍니다. 좀 성장률 좀 올라가게 그걸 좀 하겠습니다. 이번 OECD 전망치는 그게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시나리오 그로스 서프라이스면 선진국 백신이 보급 속도가 빠르다. 최고 통수권자가 말했던 게 그로스 서프라이스고 세계 경제 성장을 올린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사실은 안정적이냐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왔다. 낙관 시나리오, 표준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직도 세계 경제는 이렇게 성장률이 높게 하지만 그 성장률이 딱 아주 우리가 보면 언론에서 보면 기사를 쓸 때 딱 박히는 기사가 있고 들뜨는 기사가 있는데요. 박히는 기사는 믿을 만한 기사고요. 자 이렇게 탁 해서 들뜨는 기사는 똑같은 기사라도 믿지 못하는 기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직은 믿지 못하는 단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ECD가 경제 전망치 그래프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번에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를 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인플레 논쟁이 워낙 심해서 그런지 OECD 측에서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언급은 어떻게 내놨습니까? 아까 우리 캐스터께서도 그 관심에 대해서 인플레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 요인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 최근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 이것은 2월부터 국채 금리와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사실 아마 이 방송을 통해 첫 진단을 아마 국내 언론사가 처음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연초부터 주식은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가를 가장 세게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주가 낙관론이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연초부터는 주식에 대해서 위험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되면서 2월 초에 인플레라든가 국채금리 상승세를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전 앵커도 이게 국채금리 상승, 인플레 상승에 대해서 사실은 경제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사실 문제는 그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 기대 심리가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올라가면 맞는 정시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국제금리의 상승과 인플레가 경제 실물 경제 회복보다 많이 될 때는 말든 그는 증시 부담입니다. 이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 과정을 꼭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실물 경제 회복세보다 국제금리라든가 인플레의 그 우려가 사실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제 정상화 과정, 그 정상화 과정 맞지만 사실 정상화 이상으로 국제금리라든가 인플레이기 때문에 증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분들이 인플레라든가 국제금리 상승이 경제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줍줍 쑥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는 그렇게 경제 정상화 역설 속에 자 지금까지 주가는 어땠습니까?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라든가 나스닥 주가는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10% 이상 올해 연중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국제금리 상승이라든가 인플레가 실물 경제를 반영하면 자연스럽게 증시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는 그보다 정도, 갭 문제, 편차,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 편차가 높기 때문에 그건 증시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실물 경제 회복세, 고용 창출이 미흡한데 인플레라든가 자산의 거품이라든가 국채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면 이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금융 완화가 더 취성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금리 상승, 그다음에 인플레 문제가 경제 정상화다, 주식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줍줍 보세요, 쑥쑥합니다 이렇게 사실 그 과정에서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10%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OECD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제 정상화는 맞다. 근데 지금의 금리 상승과 인플레는 복병이다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테이퍼링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의 세계 경제가 완전히 복구되는 아직도 경기 부양 해 가야 되는데 네. 자, 요게 지금은 부담이 될 정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인을 똑같이 지적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이 장 막판에 다우지수를 거의 상승분을 반납했죠. 그렇죠. 그리고 국채금리 나스닥 지수도 많이 세계에는 거의 600포인트 가까이 가다가 사실 어제 대비해서 마감 지수로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는 이렇게 나중에 저렇게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셔주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지수 다우지수는 뭐 플랫하게 0.09%니까 네. 거의 오르지 않고 나스닥 지수도 전일에 마지막에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도 명쾌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또 인플레 우려가 복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요.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는 인플레 논쟁 어떤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21세기 인플레 대논쟁이다. 세계 네. 석학 간의 논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논쟁이냐? 이번에 인플레가 우려할 바가 아니다. 이게 앨런과 파월의 입장이죠. 네. 앨런과 파월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인플레 문제가 되니까 일시현상이다. 우려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우려가 안 되면 경기 부양책 추진하는 거죠. 금융 완화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 우려에 따라서 증시가 흔들리는 부분에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입장이죠. 그런 입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OECD는 어떤 기관이냐? 제가 대우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OECD 조사국을 발했습니다. 근데 OECD 전망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주요국에 대해서 자체적인 성장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는 대부분 다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각국의 중앙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를 흡수해서 뭐든지 국가별로 성장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자체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 OECD 전망치를 읽을 때에는 OECD 전망의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다 정부 입김이 많이 반영된다. OECD 전망치는 정부 입김이 많이 간다. 그래서 OECD가 인플레에 대한 입장은 앨런과 파월의 입장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인플레 우려하겠지만 더 가깝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동조를 하느냐? 미국의 학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학계 이렇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금리 상승 문제에서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려하는 상황이다. 어떤 사람이 우려하느냐? 레리 소머스, 미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했고 그다음에 과거에 사실 빌 클린턴 시절에도 재무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케너스 로커프 여러분 아시겠죠? 이번만은 다르다 하는 케너스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버드 교수입니다. 블랭샤르
이분은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아마 세계 경제 현안대에서 가장 이렇게 오랫동안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퍼거슨 교수, 닐 퍼거슨 교수 아시죠? 차아메리카에서 지금 이제 젊지 않습니다는 제가 2007년에 만났을 때는 가장 젊은 이렇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는 경제에서 많은 철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 석학들이 제닛 앨런과 파월 입장에 대해서 반대 시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죠. 인플레이어가 굉장히 복병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너무 고용 창출 목표만 바이든 정부가 우선하지 말고 지금은 인플레 문제라든가 자산의 거품 생각해서 이 문제를 좀 줄여나가야 된다. 자, 우리가 경제의 목표는 우리가 4사분면에 한쪽에 성장률, 물가, 그다음에 실업률, 국제수지 4사분면이거든요. 어떻게 고용만 생각하느냐. 바이든과 이렇게 사실 제리레 입장에서는 접근 초기에 이해가 되지만 자, 국민 경제 입장에서는 물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앨런과 바이든의 반기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안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앨런과 파월의 입장의 물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 간의 인플레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기간마다 다르고 네. 석학마다 다르니까 자,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 사람도 똑똑하죠. 예, 일반 사람들도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교수들보다 더 똑똑할 수가 요새 있습니다. 스마트 개미라고 하죠. 스마트 개미들죠. 얼마나 우리 동학 개미들이 현명합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은 어떠냐 하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물가는 안정이죠. 물론 오늘 물가는 안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직접적으로 경제에 미치기 시작한 건 작년 3월이니까 오늘 발표된 미국의 물가는 2월 지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물가는 작년에 정상 대비 정상이니까 안정이죠. 정상 대비 정상이니까 안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안정적으로 나온다. 특히 통화지표의 인플레 관련된 목표 지표에 해당되는 PCE 근원물가 PCE 같은 게 1.4% 정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조금 0.1%포인트 정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1.4% 나기 때문에 타겟 레이트는 2% 밑으로 떨어져서 물가는 안정이다. 아니면 안정이 되느냐? 인플레 오르가 되느냐? 불식이 되느냐? 안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투자는 미래에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4월 초에 발표되는 3월 물가 지수는 작년부터 영향이 때 베이스가 확 떨어졌죠. 그러면 물가는 뭐냐?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는 타겟 레이트는 2%를 벗어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이 채권 시장 아닙니까? 네. 채권의 기대 인플레 지표인 5년물, 10년물 PER. 요건 뭐 시청자 여러분, BER. 요건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인플레 기대 지표로. 이건 작년 대비해서 4배나 5배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노년에는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GDP 애틀랜타 라우가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4월 이렇게 말에 발표합니다는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의 미국 경제 이렇게 성장률도 OECD 나오고 있습니다는 1분기 성장 10%대다. 그리고 오크레 법칙상 보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아무리 이렇게 높게 잡더라도 7% 내지는 8% 인플레가 발생한다. 인플레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오늘 물가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온데도 그게 인플레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 쭉쭉 올라가죠. 지금 아마 60달러대인데 80달러 나온다. 이렇게 여는 거죠. 이거죠. 미국의 지금 생활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매일 아침에 그렇게 통화하고 있으면 현재 물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생활물가 어렵습니다. 네. 생활물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도 어찌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물가 지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게 2월 달이다 하는 점.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시장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놓여 있는 환경으로 볼 때에는 인플레가 불식되기 어려운 점이다. 그래서 막상 오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본격 재상승이냐? 저도 뭐 본격 재상승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학개미분들 여러 가지로 현 정부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투기 사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책 당국자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따라갔던 사람이 내가 바보냐? 그거보다 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방송 사고가 될까봐 정부에서 따라갔는데 그 정책을 주도한 사람은 투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보 소리 듣는데 제가
방송용으로서 순화시켜가지고 바보지 그보다 더 밑에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태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 아무리 제닛 옐런이든가 파월 의장이 인플레가 안정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믿지 못한다. 일시적 현상에도 믿지 못한다 하는 환경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지표 꼭 확인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오늘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이 되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그래도 반등해주는 양상이었는데 이 국채금리와 관련해서 오늘 또 중요한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10년물이죠.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웃었던 30년물. 이게 근데 지금은 왜 이게 단기물보다 중요하냐면 네. 최근에 그 금리가 2월 이후부터 올라간 건 장기물이죠. 장기물. 그렇죠. 장기물이기 때문에 장기물이 안정되느냐 이 문제죠. 일단은 선행의 격에 해당되는 미국 시간으로 사실 그 8일, 9일이죠. 오늘 10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9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지금 오늘이 되겠죠. 응찰이 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물이 좀 전일 대비해서 떨어지면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채물이 오늘 10년물이 성공할 때는 국채금리 상승 우려가 완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과 대형 기술주들이 본격 재상승한다 하는 이런 쪽에 가닥이 잡힐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단기물과 장기물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단기물은 정부의 정책 의지입니다. 페드의 정책 의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페드의 정책에서 앞으로 금리 완화, 금리 안 올리겠다. 그러면 정책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기물 같은 경우는 응찰에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잘못했더라도 만기가 짧으니까 네. 전 앵커가 막 이거 잘못했더라도 만기가 짧으니까 바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장기물은 또 다르죠. 장기물은. 그 장기물 같은 경우는 응찰 여부는 사실 정책 단계의 금리 완화하더라도 시장 여건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대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장기물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오늘 또 정부 당국에서 하원에서는 뭐냐 1조 9천억짜리 달러 부양책이 나오죠. 경기 부양책이 나오죠. 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기대는 경기를 1조 5천원 정도 경기 부양책 해서 바이든이 서명할 겁니다. 바로 즉시 서명할 겁니다. 바로 시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 성장률 높이는 게 바로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성장률 높인다는 기대 심리지. 성장률이 그게 집행이 돼서 성장률이 높이려면 시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과연 올라갈까? 그것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채 응착물은 바로 나오죠. 나오는데 뭐냐 이게 부진했다 하면 바로 국채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주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현실화가 된다면 오히려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페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페드 역할을. 1조 9천억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죠. 장기채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왜냐? 적자 국채 발행하니까. 이 우려가 시장 금리를 안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럼 페드 입장에서 보면 오퍼레이션 트위스 같은 이런 장기채를 안정시키는 이런 쪽에 내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파월과 그다음에 앨런 간의 전앵커. 네. 파월과 앨런 간의 정책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일전에 좀 미스매치 일어난다고 미스매치 말씀해 일어난다고 주시지 했죠. 않았습니까? 오늘 월가에서 굉장히 어젠가요? 제닛 앨런이 완전 고용이 내년에 달성할 수 있다. 네. 근데 파월 의장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요. 장기적으로 건재했습니까? 이게 미스매치다. 그리고 공짝을 맞아야 되는데 1조 9천억 하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실 뭐냐 통화정책 측에서는 오퍼레이트 같은 장기채가 보존 꿍짝을 쫙 맞아야 되는 이거에 대해서 네. 언급이 없었죠. 그렇죠. 없었죠. 이런 각도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사실은 미국의 그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트리플 J, 더블 J 해서 조 바이든, 제닛 앨런, 그 다음에 제롬 파월 그리고 2J라 그러네요. 더블 J 해서 제롬 파월 그다음에 제닛 앨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꿍짝이 될 거로 이렇게 봤습니다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 그런 얘기하고요. 5% 트위스 정책은 증시의 사실 부양책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게요. 이 5%는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는 경제권이 그만큼 반영되는 거죠. 작년에는 무제한
아마 금융위기 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금융 완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위기에는 브라운식 방식을 무제한 풀었죠. 근데 경제 여건이 조금 해서 자산 버퍼이 되니까 선시트 일몰제왕 설정했죠. 무제한을 가는 게 아니라 자 이만큼 800달러를 2012년 8월까지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선시트 태양이 내려간 것처럼 시한을 정하는 거죠. 그게 경제 여건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 이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했습니다. 자산 거품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유동성 증가시키지 않죠. 근데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제한 방식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겠다 하면 그거는 뭐냐 일종의 축소 정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대비해서는. 그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뭐냐 출구 전략의 전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해서 그것도 안 돼 자산 거품 더 올라가 하면 양쪽으로 종료. 나오고 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과도기준 조치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만 나오면은 장기채 금리가 안정되는데 요 성격이 증시에서 먼저 장기채 금리 안정시키니까 주가가 쭉 올라간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출구 전략 전에 전에 이런 과도기 이렇겠죠. 정책일 수 있다. 자 작년에 무제한 추진했지 않습니까? 무제한. 네. 무제한 있지 않습니까? 정급펀드까지 매입해서. 근데 지금은 밸런스 시장에 단기채 팔고 그 매입 자금 가지고 장기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제한보다는 많이 축소되는 거죠. 유동성은 유지가 플래터니까 네. 무제한에서 플래터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좀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데 대해서 데드캣 바운스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데드캣 바운스를 하더라도 페드가 대형 기술주 주가가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용인을 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이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네. 테슬라 주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850, 60 가다가 지금 550 이렇게 해서 그렇죠. 떨어지니까 오늘 좀 반등하긴 했지만. 오늘 반등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 서학개미의 테슬라든가 이런 주가가 반등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페드가 사실 최악의 경우 대형 기술주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인터넷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또 양대 수장은 4대 현안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실물 경제 회복, 그다음에 중하위 계층의 고용 창출, 그다음에 K자 양극화 구조 완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 거품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각대로 대형 기술줄이 올라갔다. 자, 대형 기술줄이 올라갔다. 4대 현안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의 뭐 테슬라든가 뭐면 실물 경제 회복되더라도 자, 중하위 계층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K자 양극화 구조 심화시킵니까 아닙니까? 심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산 거품 대형 기술줄이 거품이 일어났지 다우라든가 이런 쪽에 거품이 있습니까? 대형 기술적 거품을 더 촉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기 부양책 추진할 수 있습니까? 금융 완화 추진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 4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더라도 일자리 창출 기회가 높은 제조업을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네. 바이든 정부 때 모든 경기 대책은 일자리 창출 대책입니다. 그거 복귀하는 겁니다. 부통령 시절에 했던 거. 그래서 일자리 창출, 그다음 일자리 창출하니까 대형 기술주보다는 뭐냐? 제조업 리쇼링 정책, 그다음에 제조업 리프레시 정책. 이게 바이든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자, 지금은 오히려 대형 기술주 하락을 페드 입장에서 용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겨놓은데요. 대형 기술주가 하락해서 페드 입장에서는 절대 자시하지 않는다. 일부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대형 기술주에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4대 현책을 금융 완화 이런 문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 네. 봉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 아마존에 있는 거 테슬라가 기업의 권력이 국가 권력을 업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대형 기술주들이 뭐 주가를 만약에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일부 동학개미들 정말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테슬라 주가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게 잘못된 분석이라는 얘기를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말씀드린 것을 하면서 여기 갔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를 비롯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과연 이것이 본격 재상승의 첫 번째 스텝인지 혹은 데드캣 바운스인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